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어제는 저희 프로그램 중간에 정규 방송을 끊고 뉴스 특보가 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결국 우크라이나에서 전면적인 전쟁이 발발했는데요. 자, 러시아군은 북쪽, 남쪽, 동쪽에서 동시에 진입을 했고 수도 키예프에 여러 발의 미사일이 떨어지면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400여 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온 것으로 외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민을 포함해서 피난 행렬로 국경에 인파가 몰려 있고요. 결국 이 영화 모가디슈 같은 일이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침략자다 이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정부도 전쟁을 규탄하는 강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자, 오늘 저녁 정치 분야 대선 후보 TV 토론이 열립니다. 분위기가 엄중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진지하게 이 글로벌 위기 속에서 지도자를 선택하는 현명함을 발휘해야겠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코너 만나실 수 있고요. 2부에서는 우크라이나 침공 상황 긴급 인터뷰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0분 인터뷰는 조원진 자유공화당 대선 후보와 12일 남은 대선 변수를 짚어보고요. 자, 이어서 여론 오락관 몇 대 몇 그리고 스포츠 본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원진 자유공화당이 아니고 우리공화당 대선 후보가 되겠습니다. 자,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인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 드리죠.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거 전쟁이 발발했다. 큰일인데요. 지금 이 사상자 규모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미국은 파병은 아직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미국도 그렇고요. 나토 군도 파병할 계획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어제만 해도 이 푸틴 대통령이 사실 러시아 그 친러 그 지역 있죠, 공화국. 네네. 그 동부 쪽에만 평화유지군을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돈바스 지역만. 돈바스 지역만. 그런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동부, 북부, 남부 세 방향에서 전면 침공이잖아요. 네, 전면 침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키예프 북부 외곽 지역까지 러시아군이 진격해 있는 상황이고요. 우크라이나의 다수의 군사 시설이 파괴가 됐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민간인이 137명 또 사망을 했고 부상자 316명, 그러니까 군인 민간인 포함해서 137명이 사망한 상황이다라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얘기를 했고 국가 총동령이 승인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18세부터 60세 남성들은 국외로 못 나가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모든 전력을 끌어들여서 전시체를 전환하고 인적 자원과 물자를 총동원해서 맞서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크라이나가 홀로 맞서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네. 미국이나 이제 EU 같은 경우는 반도체 같은 그러니까 하이테크 그런 것에 대한 물품에 대한 러시아 수출을 막겠다. 그다음에 금융 제재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 쪽에서는 계속해서 대비를 해왔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런 지적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청와대도 입장을 냈죠? 우리 정부도 이제 공식적으로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외교부에서 이제 유감 표명보다 이제 수준이 높은 규탄 성명을 낸 것만 해도 미국의 이제 동맹으로서 이제 우리의 어떤 역할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걸로 보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또 이제 직접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제재에 우리도 동참하겠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하이테크놀로지 그 제품들의 수입을 통제한다는 거는 곧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이 우리 기업들의 반도체 수출이 이제 막히게 된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이제 절대
현재 수준으로 보면 액수 자체가 뭐 엄청나게 크지는 않지만 이 부가 산업들이 이제 어느 정도 타격을 입는 거는 우리도 감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러시아하고 이제 교류가 끊어지게 되면 우리는 원자재 중에서 이제 가장 비중이 높은 게 이제 러시아산 가스, 네. 천연가스를 들여오는 거긴 한데 어제 좀 살펴봤더니 비중 자체가 높진 않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대부분의 그 천연가스를 이제 중동 지역에서 사오기 때문에 한 5% 내외 정도. 라서 뭐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우크라이나 상황을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어제 이제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트위터 같은 공간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그래요.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뭐 현지에서 찍었다는 영상이나 이제 상황에 대한 브리핑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결국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상당수가 러시아 이제 사이버 전력들이 좀 혼동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전과를 과장해가지고 내보내는 경우들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가지고 주로 외신 통신사를 통해서 나오는 정보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좀 눈에 띄는 거는 러시아군이 이제 그 북부 지역의 체르노빌 원전까지 진출해서 점령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지금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확인을 한 건데 이게 이제 수도 키예프에서 한 10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거리이기 가깝네요.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박정훈 기자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만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을 의도하지는 않겠다라고 선언한 거랑은 다르게 그러게요. 수도 키예프를 향해서도 이제 상당히 좀 앞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도 그래서 지금 젤렌스키 정부를 전복하고 친러시아 정부로 이제 교체하려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의도를 좀 엿볼 수 있게 하는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 이게 참 보면 말이죠. 아까 영화 모가디슈 얘기 드렸지만 소말리아 뭐 90년대 상황하고는 많이 또 다른 21세기입니다만 이 바로 최근에 생각해 보시면 아프가니스탄 미군이 철군하고 예상보다 빨리 탈레반이 수도 카불을 점령했다. 그때도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수도 키예프도 이게 점령 당하느냐 마느냐. 지금 이게 우크라이나 전력으로 자체적으로 이게 도대체 막아낼 수 있겠느냐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데 자 문제는 이제 저희가 엊그제는 교민 연결 그 전에는 이제 전문가 연결했는데 다 전쟁 발발 가능성은 낮게 보셨는데 맞아요. 지금 우리 교민들이 현지 64명 가운데 36명은 우크라이나를 빠져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고 28명은 이제 현지에서 결혼하고 정착했기 때문에 남아서 버티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해요. 자 우리 대사관은 끝까지 교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금 뭔가 굉장히 이제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실 텐데 교민 안전이 우리 입장에선 제일 중요해 보입니다. 자, 국내 뉴스로 들어가 봅니다. 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합동 유세 20분 전에 돌연 취소했다. 이게 무려 또 윤석열 후보와 함께하기로 했던 거잖아요. 박 기자님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자로 왔어요 기자들한테 한 2시에 수원 유세가 예정돼 있었는데 한 20분 전에 이게 취소가 됐다라고 일정이 온 거예요. 20분 전에 촉박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거지라고 돌이켜봤더니 사실 이준석 대표와 이태규 국민의당 선대위원장과의 폭로전이 있었죠. 그 다음 날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제 아침입니다. 권영세 이 선대본부장이 이준석 이 대표한테 공개적으로 경고를 했어요. 경고를 하면서 그래서 저도 이거 얘기를 좀 들으면서 아니 권영세 본부장이 성대 본부장이긴 하지만 사무총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표한테 경고를 했다? 사극상이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좀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어요. 기자들도 아 역시 터지게 터졌다. 이준석 대표가 많이 좀 화가 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도 재미있는 게 수원 유세를 안 갔으면 뭐 그 경기도 지역에 안 가고 그냥 다른 데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2시 20분에 수원 바로 옆에 안성시에서 안성이면 수원하고 그리 멀지 않은데 말이죠. 차로 20분이면 갑니다. 차로 20분. 유세를 하고 그건 유세를 하고 호남 유세 일정 예정돼 있던 것도 그대로 진행을 했어요. 그런 거 봤을 때 이 2시 윤석열 후보를 비롯해서 모든 이 국민의힘의 인사들이 모여서 집중 유세하는 그 공간에 대표가 빠졌다는 것 자체 그걸 또 그 메시지로 우리가 좀 파악을 하고 윤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간에 좀 상황이 좋지 않다. 야, 지금 윤 후보 입장에선 굉장히 지금 팽팽한 초접전 양상에서 지금 하루하루 유세가 중요한데 어제 유세는 특히 말씀하신 대로 원팀 유세 이런 제목으로 홍준표 의원도 오고 뭐 유승민 전 의원도 오고 지금 모든 이제 국민의힘 인사들이 총동원된다. 근데 다 왔습니까? 거기는? 다 안 왔습니다. 다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신호라고 지금 이제 뭐 평론가들 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서울 수도권이 이번 선거 전략에 있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렇죠. 기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민주당이 주로 서울 수도권에서 이제 확실한 우위를 확보한 석권을 상태에서 했는데. 예, 부산으로 진격하는 양상의 이제 선거 전략을 폈다면 이번 선거에서는 이게 뒤집혀가지고 서울 수도권에서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그걸 단단하게 한 상태에서 호남으로 이제 진격하는 이게 이제 이준석 대표의 전략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청이 있는 수원에서의 집중 유세가 굉장히 중요한 그 이벤트로 이 얘기가 됐었고 어찌 보면 이제 이재명 후보의 텃밭. 네. 그렇죠. 말씀하신 고향.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유승민 전 후보나 홍준표 의원까지 결합해서 당대표까지 다 와가지고 유세를 펼치는 그림을 그렸던 건데 이준석 대표도 빠지고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도 안 오고 그러다 보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나 홍준표 전 후보 같은 경우는 이준석 대표하고 최근에 이제 굉장히 긴밀한 걸로 알려졌었기 때문에 혹시 이게 어떤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어제 이제 따로 별도로 이제 정치부 기자들한테 이제 따로 뭐 톡이나 뭐 이런 걸 좀 물어보니까 이 소위 말하는 이준석 대표 주변의 측근들 이핵관이라고 하죠. 이핵관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이번에 그 유세를 취소했었던 이 사안에 대해서 보도를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기자들한테 부탁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이제 박정호 기자님께서 짚어주셨던 것처럼 사무총장인데 대표한테 직접적으로 공개적으로 이렇게 경고를 했다. 이거 일종의 하극상 아니냐. 논적까지 얘기를 하면서 보도를 부탁을 했다고 하니까 이준석 대표 측에서도 어제의 이 유세 취세는 굉장히 좀 메시지를 던지고자 하는 목적이 또렷했다. 불쾌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표현이다. 네네. 에이, 아까 뭐 정치부 기자한테 제가 톡으로 물어보니까 앞에 있는 박종호 기자 아니에요. 네. 저한테 직접 물어보지 왜 번호를 몰라요. 서로 번호를 몰라. 야, 저희는 엄청 친하게 인사하고 제가 이제 막 형님 막 이러는데 정작 번호를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정치부 기자인 것으로 친하지 않다. 자, 이 취재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그럼 이게 이준석 대표가 뭐 지금 뭐 어제 홍준표 의원하고 유승민 전 의원 이제 또 어제 출동하지 않은 거 좀 일련의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사실은 안철수 후보와 어떻게든 단일화해서 이겨야 되겠다는 그런 뭐 강한 생각이 있겠죠. 당연한 지금 거고.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우위를 추이도 점하고 있다 하더라도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확실한 승리를 위해서는 안철수가 어떻게든 잘해야 되는데 그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감정싸움, 폭로전까지 왔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이준석 대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판단을 윤석열 후보 쪽에서 하는 것 같고 그 메시지가 권영세 이 본부장을 통해서 나온 거죠. 그래서 그 메시지, 권영세 본부장의 메시지 자체가 윤석열 후보의 메시지라 볼 수가 있는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아니 이 지금 선거판을 이렇게 뒤집어 역전시켜서 앞서가게 만든 게 이준석 대표 나의 이 전략으로 해왔는데 이제 와서 나한테 경고를 하냐. 여기에 대한 좀 기분이 좀 나빴을 것 같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확실한 그러니까 20, 30대 지지층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바라보고 지지하는 그 층과 또 호남 민심도 이준석 대표가 어제도 내려갔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의 정치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나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위해서 나를 어떻게 보면 버릴 거냐. 이거 좀 선택해라.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일종의 화력 시위죠. 이게 나야 안철수야 이제 이런 건데 선택을 해라 이제 이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이준석 대표는 굉장히 강하게 갔습니다. 어제 권영세 본부장의 그 자제령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아침에 이제 KBS 그 최강 시사에 출연한 인터뷰를 보니까 그 기조를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도 단일화 하자고 하고 단일화 결렬하자고 하고 그런 사람이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책임론에 있어서 결렬 책임은 안철수 후보한테 있다. 이렇게 또 정면으로 겨냥을 했었고 뭐 그 전에 있었던 것들도 이제 뭐 출마를 포기한다든지 하면 그에 대해서 적절한 예우를 하겠다라는 게 공식적인 저희의 입장이다. 그러니까 나의 당대표로서의 나의 입장이 곧 우리 당의 입장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유일한 방식 단일화 방식은 안철수 후보의 사퇴다. 이 입장을 여전히 재확인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알았어요. 이준석 대표도 입장이 있겠죠. 근데 지금 오늘이 D-10이에요. 대선판에 지금 플레이어는 윤석열 후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든 지금 이겨야 되는데 지금 단일화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부각이 됐는데 안철수 후보는 어쨌든 결렬 선언한 상황, 폭로전이 벌어졌고 그럼 좀 이준석 대표를 제어하고 이번 주말에 윤석열 안철수 회동이 있느냐 없느냐 오늘 이제 저녁 토론 후에 초미의 관심인데 자 안철수 후보는 결렬 선언 이미 했고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불씨가 안 꺼졌다. 이게 뭐 투표 전에만 단일화되면 된다 이런 입장들이 나오더라고요. 박 기자님, 네. 불씨가 살아 있습니까? 그 좀 제가 볼 때는 네네. 불씨 살아있다는 건 왜 눈길을 국민의힘의 피하시죠? 네. 국민의힘의 좀 희망사항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크다. 어려움이 커 보이고요. 지금 안철수 후보는 뭐 물론 어제 이태규 본부장이 라디오 인터뷰 나와가지고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도 아직까지 가능하다. 이런 얘기 했지만 시간이 좀 너무 없는 상황이고 네.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 체제가 공고히 돼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만 보고 단일화 한다. 이게 나오기도 좀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 이후에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만약에 단판에서 사퇴한다고 하더라도 네네. 정치적인 뭔가 보장이 되거나 미래가 좀 보여야 되는데 네네. 이준석 대표가 계속 오늘 아침 인터뷰도 그렇고 미래가 좀 안 보인단 말이죠. 네네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와 단판이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어렵다. 해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렵습니다. 안철수 후보라면 제가 안철수 후보라면 아마 이 이준석 대표를 좀 먼저 제거해 주시오. 그렇죠. 그래야 후보 간에 뭔가 딜이 가능하오. 이렇게 하면은 지금 국민의힘 내부가 굉장히 또 분란이 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관측하십니까? 임 작가는. 말씀하시는 대로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한테 뭘 줄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결국은 지금 이제 뭐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누가 이길지를 겨루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네. 단판에 의한 그러니까 합의에 의한 단일화밖에 안 남는 거고 네. 그 합의의 결과라는 건 안철수 후보의 사퇴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면 사퇴를 시키려면 반대급부를 제시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박정훈 기자님께서 잘 정리해 주신 것처럼 안철수 후보가 기대할 수 있는 반대급부라는 거는 국민의힘이라는 제1야당의 사실상의 당권을 가져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국무총리 같은 자리는 사실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장되지 않은 국무총리 자리는 의미가 없고 실제로는 다음 어떤 그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래서 당에 대한 확실한 장악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당권을 원할 텐데 저렇게 이준석 대표가 확실하게 선을 딱 그으면서 당권은 내 거고 대선 이후에도 여전히 내 거다라는 걸 지금 선언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윤석열 후보도 제시할 만한 게 마땅하지가 않은 이런 상황인 거죠. 그렇다고 이준석 대표를 안철수 후보 측에 원하는 대로 잘라낼 수 있느냐. 근데 또 아까 박정호 기자님께서 정리해 주신 대로 호남표 그리고 2030표가 확실하게 이준석 대표한테서 나오는 게 확인이 된 이상은 당장 어떻게 하기도 좀 쉽지 않은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굉장히 좀 딜레마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복잡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제 토론회를 많은 분들이 지켜보시면서 자,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기류가 어떤가 이걸 많이 또 좀 관측들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과연 내일 토요일 모레 일요일 이 양일간 어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간에 교섭이 벌어질 것인가. 자, 두 분 다 일단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 사이에 이제 이준석 대표의 또 어떤 역할이 지금 조금 꼬여 있다. 이렇게 해석들 해 주셨습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토론을 보고 나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점심시간 교통 상황을 먼저 좀 알아보고 올까요? 지금 교통정보센터에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서울 시내 강변북로 일산 쪽 동호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정체인데요. 반포대교 4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대 구리 쪽으로는 마포대교부터 반포대교, 성수대교와 청담대교 사이 정체고요. 올림픽대로 잠실 방향은 여의하류에서 영동대교까지 부분적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은 한남대교에서 서초, 신갈에서는 짧게 막히고요. 동탄부터 오산까지 제속도 못 냅니다. 이후 천안 부근에서 목천까지 교통량 늘었고요. 옥천 1터널에서는 작업 중이라 일대 2km 구간 작업 영향받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안산에서 용담터널까지 막히고요. 더 가서 홍성 부근 3차로에서는 사고 발생해서요.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호법분기점 1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중이라 주의하셔야겠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은 남양주요금소 부근에서 화도까지 5km 구간 교통량 늘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본투표일 3월 9일을 기준으로 대선 D-12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사전투표가 다음 주 금요일 시작이기 때문에 사전투표 기준으로 하면 지금 일주일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대선 판을 흔들 변수가 뭐냐. 아까 이제 야권 단일화 얘기는 언급을 했고 오늘 밤에 대선 토론 두 번째 법정 토론이 초미의 관심이고요. 또 특히 정치 분야 논쟁이 벌어집니다. 사실 어제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정치개혁 제안을 한
요 소재도 다뤄질 거다 했는데 지금 어제 낮에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터졌어요. 네. 이게 지금 우리도 관련이 있죠. 국익과 관련된 여러 그렇죠. 가지 직간접 영향이 있을 텐데 자, 박 기자님 오늘 네. 대선 후보 사자 토론 어떻게 좀 관전 포인트를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토론 주제가 권력구조 개편과 남북관계 또 외교 안보 정책 이런 정치 분야예요. 말씀하신 중요한 것처럼. 문제네요. 근데 관전 포인트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네. 우선 토론 주제가 권력구조 개편이다 보니까 이 공교롭게도 어제 이제 송영길 대표가 네네. 얘기했던 정치개혁안 예. 이게 아마 또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각 후보들한테 저번 토론에서 합의하자. 안철수 후보가 연금개혁 얘기했듯이 네네. 자 우리가 정치개혁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언제든 개헌한다면 뭐 네. 대통령 4년 중임제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뭐 이런 연동의 얘기. 비례대표죠.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네.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런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그걸 좀 할 것 같고요. 물론 예상되는 답변이 있어요. 각 후보마다. 심상정 후보는 아니 그렇게 할 거에 지난번에는 말을 그래. 바꿨냐. 왜 비례정당을 그것도 사과하세요. 위생정당 만들었느냐. 네, 뭐. 그런 얘기 할 것 같고 네. 안철수 후보도 아니 그거 뭐 이제서야 합니까 이렇게 할 것 같고 윤석열 후보도 비판할 것 같은데 한번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네. 이제 시청자들 어떻게 판단할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앞에서 다뤘듯이 안철수 후보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단일화 협상 결렬 이후 있었던 토론에서는 윤석열 후보에게 좀 나를 매섭게 세웠죠. 공세의 매운맛을 보여줬잖아요. 네네. 고개도 절레절레 흔들고. 절레절레.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다시 벌어질지 아니면은 오늘 지난번랑 좀 다르네. 뭔가 부드러워졌네. 뭔가 두 사람이 그럼 주말에 만나는 거 아니야? 예. 그런 생각을 할지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난번에는 이재명 후보와의 분위기가 괜찮았어요. 예, 공약에 대한 이거 제어말은 어떻게 할 거냐 그 정도만 물어보고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또 매운맛을 이재명 후보한테 보여주나?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안철수 후보 태도. 후보가 네. 나름대로 또 이 키맨 역할을 하겠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접전을 이제 벌이고 있어가지고 두 후보가 서로 향해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것 같아요. 지난번에 나왔던 그 보드판 이게 또 어떤 보드판이 나올지 더 격해질 수 있다. 그리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지난 첫 번째 토론에서 뭐 아리백이나 텍소노미 관련해서 네네. 잘 모르겠다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주식 관련된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심상정 후보한테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번에도 과연 모르는 게 나올까? 모른다고 얘기를 할까?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 가만히 생각해 그 원조가 경선 때 네. 홍준표 후보예요. 작게 아십니까? 작게. 작게 507. 네. 자, 우리 임 작가님은 어떻게 저는 예상해 이제 보세요? 박 기자님 정리하신 거에 다 동의하고 하나만 제가 좀 추가로 네. 좀 얹자면 그 이제 외교안보 관련된 문제를 이야기할 때 우크라이나 이 전쟁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이때 아마 이제 이재명 후보는 봐라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젤렌스키 대통령이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소위 말하는 이제 연예인 출신의 대통령이다 보니까 이런 외교안보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해서 이런 상황을 초래한 거 아니냐라고 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최근에 이제 여권의 친화적인 소위 말하는 인플루언서들이 이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도 그 비슷한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실제로 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의 상황이 우리가 처한 상황과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합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러시아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포지션 혹은 캐릭터가 동북아시아에서는 중국이거든요. 네네. 중국이 만약에 대만을 실제로 침공을 한다든지 혹은 북한과 어떤 그 관계를 조금 더 진전시킨다든지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 문제가 굉장히 오늘 중요한 이슈가 될 텐데 그때도 이재명 후보가 아마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선제타격론 같이 강경책을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 그게 과연 우크라이나처럼 보는 것처럼 전쟁을 초래하는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공격을 추가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 관전 포인트를 추가했습니다. 가능한 이야기죠. 특히 뭐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위기에 강한 대통령 그렇죠. 이 론을 이제 강조하고 있으니까 우크라이나 같은 상황이 한반도에서 벌어진다면 오늘 충분히 의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오늘 토론 말이죠. 이 KBS TV뿐 아니고요. KBS 일라디오 그리고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듣고 보실 수가 있으니까 정말 얼마 남지 않은 대선에 현명한 선택을 위해서 오늘 토론 관심 있게 많이 지켜봐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이 원희룡 지금 정책본부장이죠. 국민의힘에 대장동 문건을 대량 입수했다. 이재명 당시에 그 시장이 결재한 문서도 있다. 하고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오전에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얘기 나왔습니까?
네, 이 대장동 개발의 핵심 실무 책임자였던 정민용 기획팀장의 대장동 문서 보따리를 입수해서 분석하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입수 경위도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경위냐면 지난 13일 14일쯤 안양 성남 간 제2경인고속도로 옆에 배수구에 버려져 있던 걸 익명의 제보자가 발견해 입수했다. 봤더니 검푸른색 청가방 속에 문건이 수십 건 들어있었다. 일부는 물에 젖거나 낡아서 훼손돼 있었다. 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봤더니 뭐 지금 분석 중이라서 자세한 거는 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건 보면 정민용 변호사의 명함 또 원천징수 영수증 자필 메모 이런 걸 발견했는데 2014년에서 18년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된 보고서, 결제 문서 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직접 결제했던 그런 문서들을 다수와 자필 메모 등이 포함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 이게 정민용 팀장, 정민용 변호사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네. 야, 보통 이 중요한 문건이면 영화에서 이렇게 불에 태우는데 길에 툭 통으로 버리진 않잖아요. 뭐 내용이 좀 중요한 게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성남 제1공단 네. 그것과 지금 대장동을 분리 개발하는 문제, 그거를 분리 개발할 거냐 결합 개발할 거냐 그 문제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시장이 결재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 예. 결국에는 지금 이 김만배 씨 등을 포함해서 이 민간 개발업자들한테 이익을 더 주는 방향으로 이재명 시장이 결재를 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더 자세한 건 지금 문건이 많기 때문에 분석하고 있다. 이렇게 원희룡 본부장이 설명을 했습니다. 뭐가 발견됐다기보다는 이런 걸 찾았는데 내용은 지금 분석 중이다. 그리고 이제 원희룡 본부장이 덧붙인 내용 중에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었는데 어떻게 추가적으로 성남시가 추가 이익을 이제 회수할 거냐, 받아낼 거냐 하는 건데, 임대아파트 부지로 받을 건지, 현금 뭐 1,000억 원 정도로 받을 건지, 뭐 이런 것 중에서 현금을 선택해서 결국 뭐 지역 상품권이나 이런 걸로 이제 그 지역 화폐나 이런 걸로 주민들한테 지급하는 방식을 이제 검토를 했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박정 기자님이 짚어주셨던 것도 그렇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도 그렇고, 사실 기존에 다른 사람도 아닌 원희룡 본부장이 제기했었던 의혹의 연장선입니다. 네네. 같은 얘기고요. 이제 얘기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그 당시에도 이재명 성남시장이 결재를 했다. 이걸 봐라. 이게 증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민주당 선대위에서 했었던 얘기는, 그러면 시당이 최종 결재를 하지 그러면 안 하냐, 이제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혹시 어떤 뭐 결이 다른 추가적인 내용이 나온다면, 네. 분석 과정에서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내용 자체로 봤을 때는 이제 크게 발전된 내용이 있는 걸로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 현재까지는. 그리고 오히려 이번에 이 사안을 이제 긴급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밝혔었던 진짜 이유는 아마도 같이 공개한 사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뭐 파일 처리나 이런 게 좀 젖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천가방 같은 게 이제 배경으로 같이 찍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뭔가 있어 보이거든요. 황색 서류 처리라고 하죠. 그렇죠. 네, 이게 굉장히 네. 좀 이렇게 낡은 듯한 느낌의 그래서 뭔가 손에 들고 있더라고요. 숨기는 게 있어서 급하게 버리려고 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인상을 주기 위한 이제 사진이긴 한데, 네. 실제 내용을 들여다봐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조금 상황 판단을 조금 보려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시장으로서의 정책적인 뭐 결재라고 하니까 일단 공식 문서인 건 맞는 것 같고, 뭐 또 부정한 뭔가 뒷거래 정황이 있는 것이냐, 이건 앞으로 지켜볼 문제고요. 근데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또 지금 이제 선거가 치열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쏟아져 나오는데, 자, 검사 사칭 전과 관련해서 선거 공보물에 거짓 소명을 했다. 박 기자님,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재명 후보가 이 검사 사칭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해명을 공식 선거 공보물에 실었어요. 네. 그런데 과거 이 후보와 함께 이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취재했던 최초로 KBS PD가 어제 단박 기자회견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말을 바꿨다. 이런 내용인데, 네. 그러니까 선거 공보물에는 시민 운동가로서 0.19 위에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진상규명 관련해서 고발 과정에서 발생했다. 그리고 특혜 분양 사건 대책위 집행위원장이던 후보자를 방송 PD가 인터뷰하던 중에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 사항을 물어서 알려줬는데 법정 다툼 끝에 결국 검사 사칭을 도운 걸로 판결이 됐다. 이렇게 소명을 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작정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런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게 이재명 후보의 설명인데, 하지만 이 최 PD는 재판 판결문을 언급하면서 진실은 이 판결문에 있다. 그러니까 검사 사칭 통화가 이루어졌던 당시 자리에 함께 있었던 이 후보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내용이 1심 판결에 담겨 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 후보가 카메라 쪽으로 다가가서 스피커에 귀를 대고 성남시장 답변을 들으면서
내게 추가 질문 사항을 메모하거나 간단하게 적어주거나 나지막한 목소리로 보충 설명해줬다. 또 만족한 답변이 있을 땐 동그라미, 부족한 건 추가 설명은 메모해줬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약간 뭐 진실 공방이 또 하나 이제 불거진 셈인데 임 작가님 어떻게 좀 네. 정리해야 될까요? 요거 내용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된 것 같습니다. 이제 해당 담당 PD가 당시 비리 의혹이 있었던 현직 성남시장한테 이제 전화를 걸어서 네. 검사인 것처럼 이제 통화를 하는 내용 이게 네. 문제가 돼서 실제로 이제 대법원에서까지 이제 확정 판결, 그러니까 이건 사칭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받았던 건데 지금 이제 문제의 최 PD가 해명하는 내용을 봐도 네.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검사라고 사칭을 했다는 상황은 아니고요. 통화하는데 옆에서 조언했다는 네. 옆에서 얘기잖아요. 이제 이런저런 조언을 했다. 그리고 메모를 써서 이런 질문을 추가로 더 해봐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네네네. 이제 들어가서 재판 당시에는 이걸 사실상 이제 도운 것이다. 네. 이걸 이 검사 사칭을 도운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유죄 판결을 받은 내용이고요. 추가로 그 당시에 1심 재판의 판사였던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제 최 PD하고 비슷한 그 내용의 네네. 인터뷰를 어제 한 언론 매체하고 했는데 민주당 선대위 같은 경우는 애초에 공보물에 들어간 내용 자체가 판결을 토대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판결문에서 실제 사실과는 뭐 차이가 없다, 네. 문제가 없는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뭐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이제 조금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게 폭로를 어제 진행을 했었던 최 PD 그리고 이 교수 모두 현재 윤석열 선대본 소속으로 이제 일하고 있거나 그래요. 혹은 선대본과 굉장히 이제 밀접한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판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짧게 요거 하나 보죠. 요게 좀, 자, 이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입니다.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연일 지금 나오고 있는데 새로운 게. 지금 도이치모터스 이사로 재직을 했다는 의혹이 나왔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헤럴드 경제가 입수한 지난 2011년 서울대 인문대학 최고 지도자 인문학 과정 원우수첩에 따르면 네네. 김 씨가 자신의 이력으로 현직 도이치모터스 제품 및 디자인 전략팀 이사라는 직함을 기재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김 씨가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이 해당 과정을 수료했는데 이 시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시기와 맞물리는 그런 시기입니다. 네네네. 사실은. 그래서 물론 이제 서울대에서는 이 원우수첩 확인할 수 있냐 원본인지 진위 여부 네네. 그랬더니 보존 기한 만료로 보관하고 있는 것이 없다. 공식적인 확인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사진은 실렸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우수첩을 헤럴드 경제 입수해서 그 사진을 과거에 이제 출판된 게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했고, 근데 그게 진짜 서울대에서 발간한 게 맞고 원본이 맞냐라고 확인해 봤더니 그거는 뭐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 원우수첩이라는 것은 사실 그 당시에 같이 수업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연락처, 거죠. 다 담겨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걸 적었다는 게 이 헤럴드 경제 얘기고,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무보수 비상근직이었다. 그러면 이사직을 달고는 있었는데 네. 돈을 받는 자리는 아니었다 이렇게 해명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사실 이게 윤석열 후보가 지난 10월에 이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뭐라고 했냐면 김 씨, 그러니까 김건희 씨는 단순 투자자다. 저희 집사람 오히려 손해보고 나왔다라고 했는데 도이치모터스 이사였다는 게 만약에 이게 확인되는 상황이잖아요. 국민의힘의 설명에 따르면 내부 거래 뭐 그런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제 보수를 받았는지 여부보다는 특수관계였느냐가 더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에 이 보도가 이뤄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계속 지켜볼 문제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입뉴스 여기서 정리해보죠. 박정호 와이뉴스 기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청취자 0546님,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오늘 토론회를 하는 대통령 후보들도 거짓말 말고 사실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이 디저트송은요, 진우션의 말해줘. 자, 말해줘 들으면서 저는 2부로 돌아옵니다. 이제는 그만 난 네 걱정보다 더 큰 사랑인 거야 다짐을 잡고 받는 너의 의심 앞에서도 나 그렇게 몇 번씩이나 약속했어 이렇게 나는 너에게 네 약속했어 있는데 뭘 어떻게 나 더 이상 하겠어 나 이제 받아주면 좋겠어 답답해 더 갑갑해 나 어떻게 해야 너를 이해시킬 수가 있을지는 그렇게나 생각해 바로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시되는 3개의 표현에 공통으로 들어가서 겸낱말을 이루는 표현을 맞히는 문제입니다. 이것 길, 이것 사리, 초로 이것. 이것이라는 자리에 들어가 겸낱말을 이루는 것으로 이것에 해당하는 이음절로 된 한자어 표현 무엇일까요? 인생길, 인생살이, 초로 인생. 이 문제의 정답은 인생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인생길은 말 그대로 사람으로 태어나 세상을 살아가는 길로 지나온 인생길이라든지 힘겨운 인생길, 인생길을 가다 이렇게 씁니다. 또 인생살이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생활을 말하는데요. 만났다가 헤어지고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것이 우리네 인생살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로인생은 풀초, 이슬 로자를 쓰는 표현입니다. 풀잎에 맺힌 이슬과 같은 인생이라는 뜻으로 허무하고 덧없는 인생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풀초자 대신에 아침조자를 쓰는 조로인생도 같은 뜻입니다. 참고로 하루살이 부, 하루살이 유자를 쓰는 부유인생은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라는 뜻인데요. 역시 허무하고 덧없는 인생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올해는 꼭 저도 좋은 직장 취업하는 게 목표고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모두 원하는 직장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꿈이 아이들이 그냥 건강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내일이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는 분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민들 위해서 좀 잘 살 수 있게 서로 도와가면서. 우리의 대한민국이 엄마랑 아빠랑 집에 일찍 오면 좋겠어요. 우리의 손끝에서 만들어집니다.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내가, 우리가, 국민이, 시민들이 우리 엄마 아빠 뽑아요. 2022 우리의 선택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KBS 58분 날씨. 대다수 지역의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중부와 전남 동부, 경상권의 대기가 확연히 더 건조합니다. 오늘 밤부터 강풍이 불어 강풍특보 내려질 예상 지역들이 영남 지방과 강원 산지 등으로 주로 동쪽에 몰려 있습니다.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모레 아침까지 영동 및 영남 동해안, 경북 산지에는 순간 풍속이 초속 15m 이상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수도권 등 중부와 전북은 지금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전남, 광주 역시 오후에 일시적으로 대기가 탁할 수 있는데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 농도가 더 짙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에 중부지방으로 빗방울이 좀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밤부터 강원 산지에도 눈 날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흐린 가운데 강원 산지에 또다시 폭설이 예보돼 있습니다. 3에서 8cm의 눈이 오겠고요. 강원 내륙 1cm의 눈 예상됩니다. 먼저 경기 북부 동부 강원 내륙 산지는 오전에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된 다음 밤에 그치겠습니다. 저녁부터 기온 낮아지면서 눈으로 바뀌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3도 등 영하 5도에서 영상 5도, 낮 기온 서울 10도 등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7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서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서방은 참전과 같은 군사 개입 대신 일제히 강력한 경제 금융 제재로 맞대응했습니다. 서방은 러시아은행의 해외 금융 거래를 막고 반도체, 항공우주 등 주요 산업 분야의 대러시아 수출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필요하면 최대 2조 원의 긴급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 응급의료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코로나19 응급 환자를 전담 관리하는 내용의 의료 대응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권역별로 종합병원급 거점 전담병원에 코로나 전담 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합니다. 오늘 기준 4개소 운영을 시작으로 이달 말 10개소까지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행하면서 국제정세와 안보 긴장 상태가 고조돼 있습니다. 전 우크라이나 대사이자 또 러시아 대사를 지내신 박노벽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초빙 교수와 전화로 연결해서 현 상황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박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러시아가 결국 우크라이나를 무력 침공했습니다. 그간 저희가 현지 전문가, 교민 연결했을 때 전면전까지 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강했는데 예상을 깨고 러시아가 전방위 공격을 감행한 이유 어떻게 보세요? 네, 정말 어제 전격적으로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동부, 북부, 남부 이렇게 세 군데에서 진입을 해가지고 이제 아마 키예프도 곧 그 함락을 하려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이것 행동을 함으로써 최소한 우크라이나 중앙 정부의 정권 교체까지 지금 고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앞으로 좀 더 두고 봐야 할 텐데 하여간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영향권의 존중과 협력을 강조했던 나라인데 이게 이제 그 국내 정치적인 이제 상황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적대적인 관계로 이제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이제 친서방과 친러시아 이 중간 사이에서 좀 균형된 입장을 취해왔던 것이 이제 좀 서방 쪽으로 이제 기울다 보니까 러시아로서는 자기 영역권에서 영향권이 이제 줄어든다는 생각이고 또 러시아는 또 러시아대로 이제 지정학적인 측면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21세기의 그런 여러 가지 그 상호 의존 또는 이제 협력 관계에 따른 디지털 여러 가지 그 공유하는 이제 세계로 바뀌고 있는 거에 대해서 옛날 방식으로 지금 접근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세력 균형 싸움으로 발전한 것 같습니다. 좀 이 구시대적인 발상 아니냐 하는 또 배경도 깔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친유럽 쪽 나토 가입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러시아가 영향권을 강화하려고 한 것이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친러 정부를 세우지 않겠는가 하는 목적까지도 추정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그럼 러시아가 유럽 안보 질서를 좀 재편하려는 이러한 강수 좀 우려되는 대목은 뭘로 보십니까? 네, 그렇죠.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특히 푸틴 대통령이 아주 장시간 연설을 하면서 우크라이나는 그냥 그 나라가 아니고 소련이 만들어준 곳인데 이게 이제 소련 붕괴로 이제 강탈을 당했다라는 식으로 상당히 그 미국을 이제 비난하면서 우크라이나인의 이제 자유의사, 자유결정권 이런 거는 전혀 하지 않는 상당히 그 러시아 민족주의 중심적인 그런 발언을 해서 세계를 좀 놀라게 했는데요. 뭐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군사 행동까지 갔으니까 이제 탈냉전 전 그러니까 30년 한 40년 전이죠. 전으로 이제 돌아가서 그런 친러의 우크라이나를 지배를 통해서 이제 나토라든가 이런 서방과 대결 국면으로 갈 수 있는 그럼으로써 러시아의 이제 위상이
지금 미국, 중국 다음에 이제 러시아의 삼극 체제 네. 이런 좀 불안정한 거죠, 사실은. 그렇죠. 이제 이런 체제로 가서 러시아 위상을 영향력을 높이겠다 하는 이제 의도까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미중 갈등도 지금 신냉전으로 가고 있는데 러시아까지 이제 등장했습니다. 자, 이 네. 미국과 나토는 우크라이나에 파병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고강도 네. 경제 제재만으로 대응이 되리라 보십니까? 우선은 이런 확전, 완전히 이제 진영 간의 이제 전쟁, 그렇게 되면 이제 핵전쟁까지 갈 수 있으니까. 네네. 아마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미국이 자제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러시아의 이제 경제 기반을 완전히 힘을 못 쓰도록 하는 여러 가지 초강경 조치를 하겠다 그러니까 아마 장기전이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전이 될 것 같다. 러시아의 이제 경제 기반이 있어야 이제 큰 소리 치고 강대국 역할을 할 텐데 지금 주권 원칙이라든가 국경의 존중이라든가 이런 대원칙을 침범을 했기 때문에 마치 예외적인 강대국이다라는 건데 그게 이제 국제사회에서 잘 먹혀지지 않는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자, 에너지 수급 문제, 경제적 파장. 자, 혹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겠죠. 하나는 이제 한러 간의 이제 경제 무역 관계인데요. 이거는 한 220억 불인데 아마 대폭 줄어들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가 이제 세계 경제하고 연관성인데 그 GDP 면에서는 우리하고 러시아하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제 좀 아쉽게 이제 GDP가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네.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한 대단한 수준이라는 거죠. 네. 그 정도인데 이제 러시아의 GDP가 한 1.3% 세계 전 세계에서. 네. 그래서 이제 러시아 자체로는 이제 그렇게 영향을 못 미칠 텐데 이제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게 원유, 가스 이런 여러 가지 자원 아니겠습니까? 네. 또 우크라이나는 농산물이 있고 또 그래서 유가 상승이 벌써 현실화됐고 이랬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이제 에너지 수입국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이제 중장기적인 대비를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우리 기업들이 이제 금융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금리가 이제 아무래도 올라가니까 금융 조달 부분과 같은 데서 좀 이제 전향적으로 어떤 이제 그런 거를 좀 충격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조치들을 서방 금융권이라든가 이렇게 협력을 해서 좀 이제 전향적인 우리 기업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면서도 이런 대외적인 그런 명분 또 대외적인 또 원칙에 우리가 또 동참을 해야죠. 책임 있는 이론부터. 네. 또 28명 교민이 잔류해 있으니까 정부의 또 교민 안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전 우크라이나 대사, 전 러시아 대사를 역임한 박노벽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초빙 교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화제의 이슈를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12일 남은 대선의 변수를요, 보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선 후보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는데요.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지난번에 초청 토론회에서 뵐 줄 알았더니 안 보이시더라고요. 선관위에서 불공정 토론을 붙여서 사자 토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고 좀 선관위에서 공정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선관위가 공정하게 해달라? 사회는 다양화되는데 정치판만 다양성을 잃어버린 것 같다. 정치판만 다양성을 잃었다. 자, 선거 유세로 바쁘실 텐데 현장에서 주로 어떤 말씀들 많이 듣고 계세요? 아무튼 이재명, 윤석열 후보에 대한 도덕성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정의롭게 선거를 하고 그렇게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예상외로 젊은 사람들이 호응이 좋아요. 젊은 분들의 호응이. 후보님 왠지 표정이 편안해 보이십니다. 자, 어제 이재명 후보로부터 국민통합정부 제안을 받았다. 이게 보도가 됐어요. 그 대화 내용을 좀 요약해 주시면요. 이재명 후보가 문자를 2번 보냈는데 제가 행안위 간사할 때 이재명 후보 국정감사를 2번 했거든요. 안면이 갑자기 있으셨군요. 이제 전화번호가 모르는 전화가 들어와서 장난인 줄 알았다. 그러니까 장난 전화냐고. 그랬더니 이재명 후보입니다 해서 통화를 했어요. 아무튼 본인이 정치 개혁을 하겠다. 국민통합정부에 참여를 해주면 어떠냐 그래서 그렇게는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정책연대 얘기합디다.
그래서 정책위원회도 힘들지 않겠느냐. 단지 하나 우리 정책 토론의 수준을 좀 올리보자. 제가 사자 토론을 봤는데 시간도 불충분하지만 서로 공격하고 또 뭐 팩트 안 막는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제가 그래서 왼쪽에 이재명, 중도에 김동연, 오른쪽에 조은진에서 그냥 원고 없이 재밌겠네요. 원고 없이 한 2시간만 해보자. 네네. 셋이서. 셋이서 하면은 국민들이 수준을 토론에서 정말 낮은 수준의 상황을 보다가 좀 다르지 않겠나.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통합정부론이나 정책연대는 쉽지 않겠다. 하지만 품격 있는 정책 토론을 해보자. 역제안을 하신 거예요. 굉장히 다른 입장들이 나올 겁니다. 지금 이재명, 김동연 후보는 한 차례 양자 토론이 있었는데 이 3자 토론 받을 것 같습니까? 받을 거예요. 받을 거다. 뭐 이재명 후보는 저한테 전화해서 뭐 정치 통합할 수 있는 큰 인물이다. 그 선전 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 얘기를 받아야죠. 알겠습니다. 자, 재밌네요. 이 진보, 중도, 보수 3자 토론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받는지. 자, 이번 대선에 변수가 참 많습니다. 아까 유력 두 여야 후보의 뭐 도덕성 문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근데 그중 하나가 지금 설 명절 전후에서 이 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뭔가 대국민 메시지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 이 박 전 대통령 건강 상태는 어떠세요? 뭐 유영하 변호사만 접견을 하시니까 아무튼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확인한 것은 대통령께서 건강 회복이 좀 더디다. 그래서 아마 대선 전에 나오시기가 힘들지 않겠나. 3월 9일까지 그런 예측을 해보고요. 메시지도 안 낼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대선까지. 메시지를 안 내는 것은 아무튼 윤석열 후보에 대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내키지 않으시겠죠. 그리고 우리 공화당이나 저는 아무튼 어떤 박근혜 대통령한테 우리가 뭘 원한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그분이 고생을 많이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뭘 해드릴 건가 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선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로 우리 공화당이 뭔가 드그럽기보다는 건강과 그분을 위해서 뭘 해드릴까를 지금은 뭐 건강 회복이 제일이죠. 건강 회복이 제일이다. 근데 사실은 지금쯤이면은 퇴원해서 그럼 대구 달성에 마련된 사저로 들어가시나 했는데 그게 대선 후로 미뤄질 것 같다는 말씀이시네요. 아무튼 사저 준비는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토요일 날 갔다 왔는데. 대구에 다녀오셨군요. 아무튼 사저에 토요일은 한 3,000명. 아마 평일날은 1,000명 이상. 그런데 그날도 뭐 전자제품이 들어가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는 하고 계시는가 보다. 그러니까 이제 퇴원하시면 바로 이제 사저로 들어가시겠죠. 그러면은 대선 전에 메시지가 나오지 않는 것이 지금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뭔가 내키지 않는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지금 주셨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다. 제 생각에는. 그분은 아무튼 뭐 이재명 후보 지지하라 소리는 안 하실 텐데. 그럴 텐데. 메시지를 내면은 아마 그런 메시지가 안 나오겠느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어떤 메시지를 낸다는 게 굉장히 저는 아니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옥중서신 이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 에도 특정 인물들의 이름이 나와서 정치적 해석이 있었습니다. 달성군에 가신 것 자체가 정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대구 달성으로. 서울에 계신 거하고 달성군에 가셨다는 것은 정치 재개를 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후보로 또 이제 뛰고 계시니까 지금 경쟁자입니다. 조 후보님이 윤석열 후보도 적폐다 이런 발언 하셨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윤석열 후보가 삼성 조사할 때 그때 박근혜 대통령은 삼성 이재용 회장하고 안종범 수석하고 관저에 접견장이 있어요. 거기서 만났는데 농고문에 30년 구형 농고문에 밀실에서 만났다 뭐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농고문을 읽어보면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에 대한 감정이 뭐 저는 용서가 안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렇게 꾀병하실 분이 아닌데 형집행정지 두 번을 다 거부했잖아요. 거부하고. 또 하나는 내곡동 사저. 검찰총장 퇴임 이틀 전에 사저 공매로 넘겨버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파합니다. 사람들이. 좀 가혹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뭐 여러 가지 정치인들의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검찰총장 이틀 남겨놓고 사저를 공매 절차로 밟아야 되는가. 그래서 결국은
집도 없는 상황에서 네, 나오시니까 네. 그렇죠. 국민들이 더 마음이 아픈 거죠. 예. 자, 국민들이 마음이 아프다. 좀 너무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퇴원 후에 머물 대구 달성군의 사저가 보수의 성지가 됐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데 아까 잠깐 언급 주셨습니다만 퇴원 전인데도 지금 방문객이 그렇게 많습니까? 하루에 평일날은 한 1,000명이라고 합니다. 평일 1,000명. 제가 그 카페 위에서 카페가 333 카페라고 있는데 네. 그 카페 주인이 제 선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엄청나게 많이 오시고 토요일은 더 많이 한 오고 1,000명 정도. 야, 지금 PPL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자 그러면은 아까 이 대구 달성의 사저를 마련한 것 자체가 정치적 의미가 있다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정치 재개를 할 것인가 하는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자, 본인의 명예 회복을 하셔야 되잖아요. 명예 회복. 그러려면은 정치 재개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달성군의 네. 정치적인 고향이고 대구에서 태어나신 분이니까 네. 고향이나 정치적인 고향에 가신다는 것은 그 자체가 정치 행위입니다. 저는 그래서 저분이 그냥 탄핵의 상황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지를 않는 상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정치 재개를 할 수밖에 없다 이래 보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은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금 뭐 국회의원으로 나설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떤 방법이 여러 가능하다고 보세요? 가지 정치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그 윤석열 후보나 김종인 위원장이 네네. 생각을 하는 게 여야 정권 교체하면 여야 야합해서 네. 이원 집정부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이제 민주통합정부라고 그러고 예. 이재명 후보는 국민통합정부라고 그래요. 네네. 달라요. 예. 그러면 민주통합정부라는 것은 민주당과 손을 안 잡으면은 개헌을 못 하지 않습니까? 이제 뭐 의정 활동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헌을 할 가능성이 높다. 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네. 사실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적폐청산 아니겠어요? 그것도 이제 저희들은 붉은 적폐. 네. 예를 들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든지 네. 자유시장 경제라든지 대한민국의 역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악법들이 많습니다. 예. 그런 법들에 대해서 사실은 되돌려 놔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하겠다. 왜냐하면 같이 손잡고 대통령은 윤석열 예를 들어서 내각은 민주당 이렇게 가면은 그것은 뭐 그냥 기존의 이재명 그 문재인 정권을 그냥 바톤 타치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권 교체라고 표현을 쓰지 마라. 당신이 정권 교체 얘기했다가 나중에 야합하면은 그때는 정말 문매 맞는다. 기득권 세력의 야합이다. 그래서 기득권 양당의 야합인 거죠. 그런 경우가 꽤 있잖아요. 외국에도. 그런데 다 실패합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가 아니고 그래 되면 정권 교대다. 이 좋은 얘기가 아주 오늘 흥미진진한데요.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집권은 만약 정권 교체를 해도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손을 잡고 이원 집정부제로 갈 것이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그거를 제 얘기가 아니고 김종인 위원장이 그 얘기를 했어요. 이미. 내각제 개헌이라고 하는데 내각제는 현직 대통령이 있으면 내각제보다는 이원 집정부제로 가는 게 원래 맞고. 김종인 위원장은 의원 내각제 그런 주장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 국민의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 해요. 그러면은 윤석열을 에워싸고 있는 윤핵관 혹은 윤석열 캠프들은 대부분 다 내각제파들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는 빚진 게 없다. 뭐 김건희 여사 말대로 원래 좌파였다. 그러면은 뭐 문재인 정권하고 손을 잡던 민주당하고 손 잡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 되면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배신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러고 보니까 요새 메시지가 이재명의 민주당은 때리고 있지만 과거 민주당은 또 이제 안 때리죠. 오히려 받아들이겠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뭐 방금 했던 얘기 이재명 후보한테 얘기했어요.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대구 경북이나 영남 민심이 확 들어가지 않는 것도 그 부분이고 또 하나는 친문 세력들이 확 들어오지 않는 것도 그런 관계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호남이 저는 전략적 그 여론조사를 선택하고 있다 이래 보여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부터 호남의 지지율이 확 변화가 있을 겁니다. 변화가 있을 거다. 그런 변화가 있으면은 수도권에 영향이 미쳐요. 예, 그렇죠. 그러면은 저는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 뒤집어질 가능성이 또 하나는
전도 정치 오래 한 사람인데. 오래 하셨죠. 의정 활동도 오래 하셨고요. 예, 정치인이 좀 오만해 보이면은 국민은 바로 채찍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단일화 문제를 쉽게 이렇게 보는데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제안했고 그 열흘 전에 제가 단일화를 제안했잖아요. 두 단일화를 다 거부했다고요. 그러면은 단일화하지 않고 지금 정권 교체를 절실하게 바란다면은 단일화 구도를 잡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제2의 이회창 상황이 오겠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아픔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래 보는 거죠. 오만하다. 선거 오래 치러보셨으니까 항상 고개 들면 죽는다 이런 격언 있지 않습니까? 오만하면은 국민들이요. 그날부로 돌았습니다. 지금 뭐 아주 중요한. 오늘 저녁에 우리 조 후보님이 토론에 나가셔야 흥미진진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시간이 좀 짧아서 아쉽습니다. 단일화 얘기까지도 해주셨고요. 다음에 또 모셔서 한번 좀 충분한 시간 또 얘기 들어보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선 후보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민심은 데이터에 있다. 숫자로 보는 민심. 여론 오락관 몇 대 몇 시작해보죠. 자, 이게 뭐 이렇게 요새는 안 했는데, 자, 남성팀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님, 여성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여성팀 가자. 남성팀 화이팅. 화이팅. 자, 그래서 양성 평등을 이뤄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거 하나 짚어보죠. 여론조사 결과가 대선 일주일 전부터 공표 금지 기간에 들어가잖아요. 자, 금지 직전 마지막으로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대선 결과가 일치할 싱크로율, 역대 대선에서 봤을 때 이거 얼마나 돼요? 역대 대선은 100%죠. 네, 100%예요. 100%입니다. 거의 다 마지막. 역대 대선은 마지막 일주일 전 블랙아웃 전 발표된 마지막 조사가 대선 결과로 그대로 이어진다. 2012년에는 깜깜이 기간 동안, 공표 금지 기간 동안 문재인 후보가 골든 크로스를 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걸 뭐 확인할 길은 없는 것이거든요. 확인할 길은 없다. 그리고 그런 조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뭐 투표 결과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표 금지 기간 전에 발표된 조사 그대로 선거 결과가 이어졌습니다. 본투표일 딱 6일 전 공표 금지 기간인데 그 직전 조사는 항상 결과로 이어졌다. 그만큼 그때 이제 이후로는 표심이 잘 안 흔들린다는 얘기고요. 일주일 정도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근데 이번 대선은 지금 단일화 변수가 아직 완전히 불이 꺼진 게 아니어서 주말을 또 지켜보고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복잡해 죽겠어요. 결정한 거 빨리빨리 결정해야지 유권자들한테 너무 지나친 스트레스를 주는데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 우리 시간. 또 이제 사전선거 사전투표 시작하는 날이죠. 4일 날. 그날 우리는 또 여론오락관 해야 되는데. 이 시간대면 이제 투표가 그때는 발표된 얘기 뭐 숫자 얘기 안 할 거니까 두 분의 예언으로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아니 2일까지 조사된 거는 다룰 수 있습니다. 2일까지가 마지막 발표. 자, 어제 발표된 전국 지표조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4개 업체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조사한 결과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 자, 이 소장님 결과는요? 이재명 후보 37%, 윤석열 후보 39%, 안철수 후보 9%, 심상정 후보 3%. 야, 그럼 이 오차 범위 내죠? 그렇습니다. 두 후보 간 격차가 2%포인트인데 이게 지난 조사 대비 지난 조사가 두 후보 간 격차가 9%포인트여서 아이고 컸는데. 오차 범위 밖으로 윤 후보가 이겼었는데 지금 일주일 만에 다시 오차 범위 이내고 이 추세선을 보면은 윤석열 후보는 1%포인트 하락, 이재명 후보는 6%포인트 상승, 안철수 후보 1%포인트 상승, 심상정 후보
후보 1%포인트 상승 이래서 사실 그 단일화 결렬과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 단일화 결렬 선언 그다음에 TV 토론이 있었는데요. 그게 전체적으로 여론에 이렇게 반영이 되었고 안철수 후보가 1% 상승한 거는 아마 윤석열 후보 1% 빠진 거랑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6%포인트 상승한 거는 지난주 조사가 4%포인트 빠졌는데 그 유세차 사고가 이 민주당 지지층에도 크게 충격적으로 다가가서 무슨 어떤 특별한 사안이 없었는데 이제 미래에 대한 전망, 단일화에 대한 전망이 섞인 게 많이 들어가서 이 4%는 다시 복귀가 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향이 있어요, 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2%포인트, 이건 뭐 1, 2위 얘기할 수가 없는 건데 깻잎 몇 장 차입니까? 깻잎 반에 반장이죠.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는 식사하실 때 깻잎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뭐 인생 깻잎이야. 그러니까 이게 알 수가 없는 게 이번 대선은 지금 정말 공표 금지 기간에 또 판도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라면. 맞습니다. 지금 그 기간에 가짜 뉴스가 어마어마하게 돌고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이른바 마타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올 것이다. 이현정 소장님이 또 어떻게 예견했더라 나올 수 있어요. 자, 우리 국민의 현명함이 기대되는 참 또 혼탁한 기간이 올 것 같고요. 자, 지난주 이 시간에 추세적으로 볼 때는 뭐 이제 팽팽하지만 윤 후보가 좀 우위를 점하고 있다. 두 분 다 이렇게 점을 쳐주셨어요. 이번 주는 그러면 그냥 초접전 붙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근데 붙긴 붙었는데요. 사실 이제 어디에서 붙었냐 아는 게 중요한데 이 서울하고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경기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지표가 많이 개선이 됐어요. 개선됐다. 예,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제 그때 4%포인트 빠질 때 그 단일화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됐는데 그게 다 지금 복귀가 된 것 플러스 또 안철수 후보가 살짝 빠졌거든요. 그게 또 이쪽으로 이동한 것도 같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서울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가 34, 윤석열 후보가 36, 경기가 이재명 후보 39, 윤석열 후보 35 이렇게 돼 있고 호남 같은 경우는 70에 13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지난 조사랑 비교해 보면 서울은 29에서 34가 된 거고 경기는 28에서 39가 된 거고 호남은 58에서 70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이 좀 이쪽에서 상승이 됐고 수도권 호남도 그냥 출렁출렁 한다는 그렇습니다. 얘기네요. 같이 막 출렁된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너무 많이 빠져서 그 반작용, 역작용 이런 게 지금 다시 결집세 만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자, 이거 단일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으니까 지금 단일화 결렬을 지난 일요일에 안철수 후보가 선언을 했고 그다음에 바로 엊그제 뭐 이태규 의원과 이준석 대표의 설전이 벌어졌어요. 자, 근데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빠지면 이게 윤석열 후보로 간다고 많이들 생각하는데 오히려 또 이재명 후보에게도 간다. 야, 이게 안 후보의 지지율이 묘하게 움직이는데 그럼 이 단일화 결렬에 의한 각 후보의 유불리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후보가 부담이 되는 거죠. 가장 크게 부담이 되는 것이고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이 단일화가 안철수 후보의 기책 사유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 경선 여론조사 하자 그랬고 여기 이제 또 김종인 전 위원장의 한마디가 또 영향을 줬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그 경선 조사 그거 받아도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 이야기는 발표되는 여론조사에서 단일화가 누가 더 적합하냐. 그러니까 뭐 모든 조사가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수치는 소개 안 드립니다. 윤석열 후보가 더 경쟁력이 우위에 있는 결과들이 발표가 됐거든요. 그리고 항상 제가 우리 시간을 통해서 여론 오락관 소개를 해주지만 세력이 합쳐질 때는 큰 세력이 작은 세력에게 많은 걸 양보해야 돼요. 그러니까 2002년으로 돌아가 보면 11월경에 노무현 정몽준 후보 탄핵은 얼마나 난항을 겪었습니까? 그렇죠. 우리 이현정 선생님 잘 알고 있었는데 그때 노무현 후보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 받아들이세요. 제가 다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겨우 그러니까요. 그럼 그게 돼야 되는데 그때 감동이 있고 그 감동이 화학적인 뭐 하여튼 탄소분해든 뭐 산소분해든 분해가 일어나서 그게 지지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국민 경선 여론조사는 안 받습니다. 그럼 빨리 통큰 뭐 제안을 내놓든지. 그러니까 이게 선거에서는요. 유권자들의 동정 여론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안철수 후보 안 됐다. 아니 이준석 대표까지 저렇게 공격을 뭘 그렇게 천추의 죄를 지었길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이재명 후보 지지율을 잘 들여다보면은 서울, 그다음에 20, 30대 여성층, 그다음에 중도 성향이 많아요. 그리고 20, 30대 안에서는 이게 거의 이게 늘 중요하게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표심이 그 스윙부터 아주 딱 그 층인데 그래서 이재명 후보 쪽으로 이동이 더 많이 간 것 같아요. 그렇게 특히 이제 여성층이 많다 보니까 이 이준석 당대표의 그 부정적 효과가 이쪽으로의 이동을 가져온 것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20대, 30대 남자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2대남. 2030, 2대녀, 3대녀는 잘 안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결정한다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이게 뭐지? 당연히 단이라는 큰 세력이 작은 세력에 양보해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이고 정권 교체 여론인데 무슨 가당치가 않다. 손오공의 손그림이 나오고 이런 상황이 되면 배신행위가 있었다. 2대녀 3대녀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그래? 그럼 우리도 그럼 표심을 결정해야 되겠네 하는 반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 윤석열 후보 선대위 쪽에서는 조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느 이제 대선이나 그 좀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하면 이제 그 뒤에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뭐 인수위도 준비하고. 네, 그래서 이제 인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새어 나오는 쪽은 항상 별로 결과가 안 나요. 이게 이전 투구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국민들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조원진 후보가 좀 전에 나와서 고개 쳐들면 죽는 거다. 선거는 이런 얘기 했는데. 근데 그건 뭐 오만해 보이면 안 되죠. 이준석 사장님 말씀이 그냥 사실 그게 명확히 확인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는 이 소장님이랑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선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대선은 M여중, MZ세대 여성 중도층 그만큼 여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30대 사실 오늘 저녁에도 토론회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오늘은 불꽃 튈 거예요. 오늘은 정말 화라산이에요. 화라산. 제가 벌써 지금 몸이 떨리고 있어요. 몇 시간 안 남았는데. 오늘 TV 토론은 볼케이노 토론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만큼 더 넉넉하고 포용력이 있는 지금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친구가 난리도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30대, 40대, 50대 가정주부층을 또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은 더 폭넓게 포용력 있는 안정감을 줘야 되는 그런 태도거든요. 여유 있는 모습. 그렇죠. 전쟁 위기도 있는. 그럼요. 이럴 때 이제 20대, 30대 여성뿐만 아니라 이제 50대 여성까지도 이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서 누가 더 믿음직하다. 누가 더 위기 국면에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국민의힘은 더 체계적으로 보이는 게 필요한 거죠. 지금 짧게 덧붙이면 그 50대 후반부 여성 여기가 이재명 후보 지지가 좀 있었는데 중장년. 조금 이탈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토론에서의 보여주는 모습이 상당히 50대, 그러니까 30대 여성과 50대 여성이 결국 최종 후보를 만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30대와 50대 여성층이 특히 50대도 후반부 만든다. 쪽, 55세에서 한 59세 사이. 50대 중후반 쪽. 야, 배 소장님도 거긴 동의하십니까? 그럼요.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이제는 남아있는 부동층 스윙보트의 핵심은 3, 4, 5가 345번지 아니고 3, 4, 5가가 30대, 40대, 50대 가정주부층이에요. 이들의 마음을 건드릴 때 하고 지지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죠. 야, 그래요. 갑자기 비명을 지르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성대모사에 깜짝 놀라서 오늘 진행이 안 돼요. TV 토론이 볼케이노라니까요. 좋아요. 오늘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준비들 많이 하시겠죠 지금. 자, 그러면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에서 유독 호남에 공을 들여요. 이준석 대표도 계속 내려가고 목표 득표율 30%. 자, 그럼 이번 조사에서 호남 지역 지지율은 조금 이재명 후보에게 돌아왔다고 아까 이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 쪽은 어때요? 가능할까요, 목표가? 국민의힘 이번 MBS 지지율을 보면은 호남에서 윤석열 후보가 지난 조사 11%, 이번 주 13%입니다. 오르긴 올랐어요. 조금 올랐네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대로 득표율이 나온다면 지난 대선 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얻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받지만 지금 목표하고 있는 30까지 가기는 좀 많이 격차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걸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호남을 안철수 후보의 손을 잡고 윤석열 후보가 방문했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겠어요. 그러면 30%도 가능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는 호남의 사위잖아요. 맞습니다. 배우자인 김미경 씨가 여수인가요? 순천인가요? 호남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초기 국민의당은 호남을 호남이 석권했었죠. 상당히 2당이었죠. 단일화가 중요한 게 왜냐하면 호남은 한때 안철수 후보를 품었던 호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지고 또 유세버스 사고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거에서 동정 여론. 후보자가 표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동정 여론입니다. 언더독 울어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언더독 이펙트인데 그런 상황인데 이준석 대표가 각을 세워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아이고 안 됐어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나흘 조사했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 홈페이지 참조하시고요. 자, 배 소장님 결과 발표해 주시죠. 차기 대선에서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어봤는데 이재명 후보 40.5%, 네. 윤석열 후보 41.9%. 이게 또 깻잎 반의 반장입니다. 안철수 후보 6.8%, 심상정 후보 2.6%로 나타났습니다. 자,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전주보다 1.5%포인트 빠졌다. 그럼 이제 단일화 결렬 이후 안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또 초미의 관심인데 이건 좀 이 말씀은 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 왜냐하면 지난주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썩 좋지 않게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 조사가 20일부터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안철수 20일이 후보가 지난 선을 그었던 것이 20일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21일부터 조사 결과만 모아본다면 다른 결과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렬 이후에 조사된 내용들을 대체로 보면 추세만 말씀드리면 안철수 후보가 뭐 큰 폭으로 올라가지 않더라도 대체로 10% 가까이에서 유지되는 결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다를 수가 있다. 6.8이라는 의미를 좀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 20일 이전과 21일 이후는 달라졌을 것이다. 근데 어쨌든 이 누계를 봤을 때는 1.5%포인트가 하락을 했고 MBS 조사는 1%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게 헷갈리는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TV 토론이 반영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결렬에 따른 어떤 그 이준석 당대표의 그런 모습이 조롱 섞인 모습이 결국에는 또 소폭의 상승을 가져왔다.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안철수 후보가 완주하게 되면은 불리한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이준석 대표가 오히려 윤 후보보다 안 후보를 도와준 셈이 되는 겁니까? 생각지 않게 역설적으로 결과가 그렇게 나와버리게 되는 거죠. 의도치 않게. 이건 이미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많은 분들이 진단과 분석을 했었죠. 왜냐하면 선거는 결국 단일화는 효과는 다른 효과가 아니라 통합하는 거거든요. 그건 안철수 후보와 힘을 합한다는 건 중도를 견인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선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가지 이념을 가져가면 대통령이 돼요. 자기 이념의 중도. 보수든 진보든 플러스 중도. 그렇죠. 그래서 단일화가 지지율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안철수 후보와 손을 잡는 건 두 가지 이념을 가져가는 거죠. 자, 요거 보겠습니다. 이제 투표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올해 대통령 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95.1%를 차지했고요. 이 안에서도 반드시 하겠다 82.5, 가급적 하겠다 12.6. 자, 이 정도 투표량이면은 이 소장님이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이거 지금 상당히 높은데요. 상당히 높다. 예, 근데 이제 역대 그 대선 투표를 보면은 가장 높았던 때가 이 DJ와 이회창의 대결. 이때도 거의 1.6%포인트 차이였고 그 투표율이 80.7%였습니다. 80을 넘겼죠. 예,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좀 떨어지는 추세고 아마 지난 이제 17대 대선, 그 19대 대선 17년에 있었던 그게 77.1로 이제 그 다음으로 높았거든요. 77.2%. 그래서 이번 아마 곧 있을 대선은 한 75에서 78 사이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사전 투표율이 역대 대선보다는 높을 것이다. 그래서 사전 투표율이 만약에 30%가 넘는다면 이재명 후보 쪽에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좀 있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30% 넘으면 더 될 것 같아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유리한 더 될 것 같다? 근데 이제 그것도 뭐 우리가 주로 이제 젊은 세대들이 많이 간다고 해서 사전 투표에 주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전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이번에는 다를 것 같다. 20대들이 또 윤석열 후보 2대남, 그렇지. 또 3대남 이들은 사전 투표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다면 사전 투표만으로는 다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게 또 새 싸움이 되기 때문에 기선제압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사전 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어느 한쪽이 유리하다고 보기는 힘들 수도 있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언 오락관. 이 예언 오락관도 이번 주하고 다음 주면 끝이에요. 그다음에 그냥 결과가 나와요. 그다음에. 잠깐만 그러면 우리
대선 이후에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대선 이후에 계속 하는데 네. 이제 대선의 결과를 분석을 하는 거죠. 그때는. 네. 그리고 이제 도장 좀 찍어주세요. 여야가 새로 결정된 후에 또 다룰 게 많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새로운 정부에 대한 국민의 바람이 뭐냐 네. 이런 거 여론 계속 분석해야 되잖아요. 지금 PD님은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 고개를 젓고 있는데. 자, 자르려고 하셨는데 이번에 연장이 여론 되네요. 오락과는 지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분의 고용을 보장하겠습니다. 국민의 방송. 근데 저도 몰라. 대선 후에는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니, 괜찮습니다. 6월에 또 지방선거가 있어서 여론은 계속 이어진다. 네. 선거는 계속 있다. 그리고 지방선거 이후에 1년 뒤에 또 선거가 있어요. 총선. 좋은 직업이에요. 네. 자, 야권 단일화가 이대로 무산된다. 이번 주말에 윤 후보, 안 후보가 안 만나거나 만나도 별 소득이 없이 그냥 헤어진다. 네. 그랬을 때 윤 후보와 이 후보 누가 유력한지 한번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죠. 배 소장님. 누가 유력하다고요? 누가 유리한지 들어볼게요. 단일화 안 되면? 안 되면 결렬됐다고 전제하고. 단일화가 안 되면은 이재명 후보보다는 윤석열 후보가 더 부담이 많죠. 부담이 많다. 다자구도로 갔을 때, 그렇습니다. 완주했을 때 팽팽하죠. 이 소장님도 지금 기자들이 이제 방문하는 윤석열 후보 방문할 것이다라는 전제로 지금 뻗치기 우리 집 앞에서 상당히 많은 기자들이 대기하고 안철수 있다고요. 후보 집을 방문할 것이다. 그렇죠. 찾아갈 것이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찾아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성공이 됐느냐가 문제예요. 그래서 성공이 안 될 경우. 보통 찾아가도 못 만나는 경우가 되게 많죠. 노무현 후보도 못 만났어요. 문 앞에 가서. 정몽준 후보. 그래서 이제 그런 이벤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지지율 특성이 지난 4.7 재보궐선거 때 신지혜 후보 무소속의 신지혜 후보가 거의 15% 여성층에서는 얻었거든요. 젊은 층에서는. 그렇게 지금 현재 구도가 너무 염증이 난다. 그래서 나는 안철수 후보를 그냥 끝까지 지지하겠다. 이런 사이즈도 꽤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찾아가도 이게 성공이 못 된다면 단일화가 성사되지 못한다면 결국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어렵다. 부담이 된다. 이게 다른 게 2002년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게 찾아가고 그때는 휴대폰 사용은 됐지만 휴대폰보다 만나는 게 정교했어요. 맞아요. 지금 모바일 통신 시대에 윤석열 후보가 전화해서 어떤 조건이든 받겠습니다. 받아요.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죠. 어떤 조건이 받겠습니다. 위험해요. 여론조사 지금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의 이 전략은 안일화잖아요. 그렇죠. 안일화. 후보를 양보하세요. 그걸 받으면 어떡해요. 근데 아까 저기 얘기하신 것처럼 노무현 후보께서도 그 당시에는 모든 걸 100% 다수용 이랬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야 한다. 그렇습니다. 자, 근데 그게 될지 안 될지 지켜보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오늘 저녁 볼케이노 토론에 이 의제가 반드시 등장할 것 같은데 어제 글로벌 돌발 변수가 생겼어요. 그럼요. 우크라이나 침공을 러시아가 감행했습니다. 자, 이거 대선 투표일까지 계속 전쟁 상황이 이어질 것 같거든요. 네네. 이 이슈가 우리나라 대선에 미칠 영향이 누구에게 유리하냐. 이거 보면 위기에 강합니다 하는 이 후보가 있고 안보가 중요합니다 하는 윤 후보가 있단 말이에요. 네. 저는 잘 판단이 안 되는데 배 소장님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저는 이건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선뜻 말씀을 단일화처럼 못 드리는 이유는 네네. 이건 안보 이슈까지 있는데다 한미 관계, 남북 관계, 경제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오늘 저녁에 집중 토론될 거예요. 볼케이노 토론 때. 그때 얼마나 이 흘러가는 이 국제 정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느냐. 이걸 누가 본다? 30대, 40대, 50대 가정주부청이 봐요. 눈여겨본다. 그래서 이 사안들을 정말 앞뒤 전후 동서남북을 다 알고 있는 후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오늘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해박하게 꿰뚫고. 그럼요. 딱 현명한 대안을 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푸틴과 맞대응할 사람이 누구냐 이걸 보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는 경제 안보 이슈예요. 이제는 경제가 아니고 경제와 안보가 같이 가거든요. 결합돼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이 사안만으로 볼 때는 여당 후보에게 유리한 이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소상공인을 위한 방역지원금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윤석열 후보가 매표행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이게 다 경제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제 논쟁이 기본적으로는 여당 후보에게 좀 유리한 이슈들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단적으로만 보기는 쉽지 않은 것이 저도 이제 이 소장님 말씀에 공감은 되는데 또 한미 관계가 강조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국제 제재에 동참하겠다고 한 만큼 한미 관계를 좀 아주 극도로 강조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한테는 또
자기 스스로 자신감 있어 할 수 있는 그런 주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조금 상승한 게 몇 개가 나오는데 지금 유가가 굉장히 높고 그럼 그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서 결국 이런 상황에서는 힘을 실어주자. 누구에게? 여당에게. 이런 등식이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근데 사실은 솔직히 좀 조심스러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짧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진짜 마지막 예언. 여론조사 공표 마지막 날. 바로 다음 주 수요일이에요. 네. 화요일 3일절 지나면 3월 2일 여론조사가 끝인데 이재명 대 윤석열 지지율 몇 대 몇? 배 소장님. 저는 수요일 날까지 실시되고 목요일 발표할 수 있거든요. 예상이 돼요. 예상이 돼요? 예. 숫자가 눈에 보여? 네. 이재명 42%. 41. 이건 제 내피셜이니까요. 네네. 제가 조사기업 말씀 안 드립니다. 윤석열 42%. 똑같다? 네.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거 참. 안철수 후보 10%. 자, 이 소장님에게 기대를 걸어봅니다. 저는 42% 대 41%. 그러니까 이재명 42, 윤석열 41, 1%포인트 차이다. 사실은 둘 다 붙은 말씀이네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난 뭐가 돼요. 그래도 이쪽은 우열을 좀 가려두셨고 여기는 똑같다고 하셨고. 윤석열 후보 쪽에서 그럴 거야. 저기 올렸는데 배 소장 뭐해? 지금 안 봐도 유튜브 댓글들을 알겠어요. 배 소장이 비겁하네. 지금 이게 막 올라오고 있겠죠. 자, 너무 재밌었습니다. 오늘 여론오락관 몇 대 몇. 지금까지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 오늘 준비되어 있죠. 홈런 맛 과자 되겠습니다. 자, 스포츠 본부가 오랜만에 또 돌아왔거든요. 자, 문자로 의견 주시는 청취자분들께 이 홈런 맛 과자 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이 스포츠 본부는 매주 하고 있었는데 왜 돌아왔다고 했을까? 자, KBS 스포츠국의 정현호 PD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정 PD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야, 이게 베이징 올림픽 갔다가 동계올림픽 끝나고 귀국했을 텐데 자가격리 중이에요? 예, 지금은 이제 재택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또 선거방송이랑 패럴림픽 준비가 있어가지고요. 자, 이제 열흘 자가격리는 면제가 됐지만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 그 덕분에 이제 베이징 올림픽 기간 동안 못 잔 잠을 좀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는 면제라서 네네. 출근하실 수 있지만 이제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네. 패럴림픽은 뭐 저 올림픽의 연장선이니까 당연한데 선거방송 준비도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선거방송도 이제 저희가 이제 생중계 경험이 좀 많은 인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걸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야, 너무 힘들다. 올림픽 끝나고 바로 선거. 자, 그러네요. 현지 음식에 질렸다. 이렇게 베이징 현지에서 연결해서 들었던 말이 기억에 생생합니다. 귀국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드신 게 뭐예요? 사실은 이제 그 하루 격리를 하면서 이제 뭐 샐러드랑 샌드위치 이런 걸 먹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중국 음식이 오히려 먹고 싶더라고요. 오시자마자 짜장면? 예, 컵라면, 컵밥만 먹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컵라면, 컵밥 그 즉석식품만 아니면은 뭐든 다 먹고 싶었던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뭐 집밥도 좀 먹고 그랬습니다. 오랜만에 좀 김치도 먹고 그랬죠. 네, 아이러니합니다. 와서 짜탕 먹으면 그것도 재밌네요. 자, 지난 일요일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제 폐막을 했는데요. 자, 정 PD가 스포츠 PD가 된 후에 이게 4번째로 맞은 올림픽이다. 자, 어떤 올림픽으로 기억에 남을 것 같으세요? 사실 올림픽을 하게 되면 언제나 대회 전에는 뭐 다들 안 본다 하지만 열리면은 또 나름의 감동이 있어서 몰입을 하잖아요. 맞아요. 가장 좀 의미 있었던 건 제 생각에는 그 기록 경기랑 경연 경기가 있잖아요. 올림픽 스포츠에는. 그런데 예전에는 뭐 피겨라든가 뭐 스노보드 종목 같은 거를 과연 스포츠로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했었거든요. 예술 점수가 들어가고. 그러니까요. 예술 점수가 있는 종목을 과연 스포츠로 봐야 하는가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이번에 올림픽에서 승패와 상관없이 어떤 도전한다는 것 자체에 선수들이 열광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상대의 성공을 축하해주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제가 좀 스포츠에 대해서 조금 편협한 시각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바뀐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야, 이제 예술 점수 인정해주는 기록 경기만이 스포츠는 아니다. 스포츠의 일원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우크라이나 선수와 러시아 선수가 끌어안았던 모습. 근데 어제는 전쟁이 발발했는데 자,
그럼 정 PD님이 인상적이었던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최고의 순간과 최악의 순간 어떤 장면이에요? 저는 이번에 KBS 해설위원이었던 이상화 위원과 네. 이 일본의 고다이로 나오 선수 사이의 좀 우정을 그래요. 이제 기억에 남습니다. 사실 이상화 위원이 베이징에 가면서부터 계속 나오 선수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이게 이제 선수와 그 외부인과의 접촉이 금지되어 있다 보니까 경기 끝나고서나 가능했던 거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을 보면서 역시 성적도 성적이지만 중요한 것은 역시 스토리가 아닐까 맞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베이징에 있는 동안에 가장 좀 아쉬웠던 최악의 순간들이 있었다면 역시 중국의 태도였던 것 같습니다. 황대현 선수, 이준조 선수를 향한 오심이라기엔 거의 작심에 가까웠던 판정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사실 한 달 가까이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게 영어를 못하는 것도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을 상대로 중국어로 계속 말을 해요. 뭐라 말을 하는 게 네. 저는 그 태도가 말하자면은 너네가 당연히 중국어를 배워야지라는 약간의 그 오만함이 좀 느껴졌던 그런 그러니까 손님을 받으려는 태도라기보다는 너희들이 와서 우리 걸 배워가야지라는 약간의 중화사상에 가까운 태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점에서 좀 적객으로서의 그 자부심을 가지기에는 좀 아쉬운 태도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평창 때 생각해보면 정말 우리는 이 손님들을 환대하는 문화인데 그렇죠. 박대하는 문화다. 이거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황대현 선수 이제 이 오심 얘기하실 줄은 알았는데 오심 판정이 아니고 작심 판정이었다. 근데 그걸 포함해서 전반적인 중국의 태도가 최악이었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자,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들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만 금메달 2개, 은메달 5개, 동메달 2개, 15위 안에 들겠다 그랬는데 14위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효자 종목인 빙상에서는 좀 해외 선수들의 기량이 많이 높아져서 좀 이제 환경이 달라지는 거 아닌가. 쇼트랙 하면 무조건 코리아 그랬는데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사실은 이번 올림픽에서 좀 굉장히 의미 있다기보다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뭐냐면은 2010년 밴쿠버 올림픽 이후로 빙상, 즉 스피드랑 쇼트트랙 외의 종목에서 메달이 하나도 안 나온 올림픽입니다. 결국 이제 2006년 토리노 이후로 철상이라든가 이제 기타 종목에서 좀 다양한 올림픽 이제 스토리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다시 종목이 조금 좁아졌다라는 좀 걱정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림픽 그 종목의 다변화를 또 추구해야 되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엘리트 스포츠와 이 클럽 스포츠 간의 공존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좀 근본적인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한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 클럽 스포츠가 대안으로 이제 각광받고 엘리트 스포츠가 마치 적폐처럼 취급을 받는 데가 좀 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그 일본이라든가 미국 쪽의 스포츠 선진국들의 스토리를 들어보면 오히려 엘리트 스포츠로 다시 또 회귀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요. 돌고 도는군요. 그렇죠. 특히나 이 현장에 있는 해설위원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많이 들어볼 수 있었는데 이번에 들어보니까 엘리트 스포츠를 약간 이렇게 타도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오히려 클럽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의 숫자도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았기 때문에 이 엘리트 스포츠와 클럽 스포츠 간의 공존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대회였던 것 같아요.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딱 그 경기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을 어떻게 우리가 키워왔는가가 참 중요한데 우리 엘리트 스포츠 비판 참 많이 했는데 연맹의 폐쇄성 이런 거. 근데 이제는 두 가지가 공존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요하게 짚어주신 것 같아요. 자, 이 올림픽에 출전했던 선수들 중 일부는 지금 전국 동계체전 출전 중이고요. 또 다음 주 금요일부터는 이 패럴림픽이 시작되는데 이 KBS 패럴림픽 주요 경기 중계합니까? 거의 저희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그 동계올림픽 때처럼 주요 경기들을 생중계로 제공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이라이트 형식으로 해서 휠체어 컬링이라든가 크로스컨트리, 평창 때 또 메달을 따던 선수들이 많이 참가를 하니까 그때 있었던 이제 영광을 다시 한번 재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동계올림픽 못지않게 동계 패럴림픽도 중요합니다. 응원을 우리가 함께 보내주시길 또 기대해 보고요. 자,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뭐 연일 16만 명에서 17만 명대 발생하고 있는데 국내 스포츠계가 이게 타격을 받은 것 같아요. 지금 프로 배구에서 중단이 있었죠? 맞습니다. 이 여자부가 우선 11일에 중단이 됐었다가 21일부터 다시 이제 리그를 재개했는데 남자부는 28일 날 원래 경기를 재개하기로 했었는데 워낙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 다시 또 경기 재개가 연기됐습니다. 3월 5일까지 이제 연기가 됐고요. 순위표를 잠깐 보자면은 여자부는 현대건설, 도로공사, GS칼텍스 이렇게 3강 체제가 굉장히 견고합니다. 그래서 자칫하다가는 4위 KGC 인삼공사와 차이 때문에 주 플레이오프가 안 열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비해서 남자분은 소위 말해 굉장히 꿀잼이에요. 1위랑 예, 최하위 승점 차가 여자부 1, 2위 승점 차랑 비슷할 정도입니다. 붙어 있네요. 그런데 이 재밌는 리그가 코로나19의 여파로 플레이오프가 못 열릴 수 있다. 지금 현재는 이런 전망도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하루빨리 좀 확진자 줄어들고 리그가 다시 또 재개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프로농구는 뭐 누적 확진자가 100명 넘기고 농구 네. 월드컵 예선 출전까지 포기하고 그러니까 농구 연맹은 집단 감염에도 불구하고 리그를 강행하는 이 초반 대응이 아니했다는 또 비난도 받고 그렇습니다. 아유, 참 안타까움이 있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또 해외 상황도 여쭤봐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서 자, 정 PD님 다음 주에는 스튜디오에 나오시는 거죠? 아, 예,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는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잘생긴 얼굴을 유튜브를 통해서나마 보여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스포츠 본부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청취자 3253님 봄